네, YW컨님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대박플러스를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대박플러스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거기에서 내용이 시간 관계상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그에 대한 부연 설명들 나갈 거고요. 우선 미리 말씀해 드리자면요. 오늘의 어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유럽계 자금이 몰려온다는 것이고, 유럽계 자금이 몰려오면서 7, 8, 9월달 넉넉 잡아서 9월달까지 앞으로 3개월 동안 2200포인트가 돌파되는 장세를 보실 수 있다. 이거부터 미리 말씀해 드릴게요. 2200포인트가 돌파되는 아주 강한 장세를 이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요. 따라서 오늘 강의는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아마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는 그러한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설명을 잘 들으시고요. 우선 이제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에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거래소, 즉 코스피를 통해서 대형주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최초이자 최고의 시점이 도래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올 한 해에서 어찌 보면 유일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여튼 최초의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를 통해서 누구나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말씀해 드리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고수든 전문 투자자들이나 항상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라는 사람이 1월에도 벌고 2월에도 벌고 3월에도 벌고 매달 벌면 그거는 신이지 전문가가 아니죠. 그런데 전문가와 일반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타이밍에 얼마만큼 많이 버느냐의 게임이다. 즉요, 저는 고스톱을 잘 못 치는데요, 고스톱을 잘 치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패가 안 좋았을 때는요, 패가 안 좋을 때는 아이고 뭐 3점만 잃어주지, 뭐 5점은 잃어주지, 이런 식으로 잃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게임에 임한다는 것이고, 반면 좋은 패가 들었을 때는 그 패를 가지고 정말 엄청난 점수를 뽑아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 친구들은 항상 돈을 따죠. 근데 저는요, 고스톱을 못 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매 패가 들어왔을 때마다 무조건 치고요, 죽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패가 처음에 들어왔는지도, 좋은 패인지 안 좋은 패인지도 자체도 모르고 무조건 점수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크게 된통 맞는 그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요, 주식시장도 매한가지예요.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 들어왔을 때 과연 얼마만큼 벌어야 될 것인가, 그때 많이 버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항상 버는 것이 아니라 벌 때 많이 벌어서 그 다음 벌 수 없을 때 계속 내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에서 유일하게 제일 많이 벌 수 있는 타이밍이 바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타이밍에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버셔야지만 이 연말까지가 편해져요. 1월부터 6월까지는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6월부터
1억부터 6억까지 나는 아이 못 벌었다. 괜찮습니다. 그거는 벌어봐야 쥐꼬리만큼이다. 벌어봐야 쥐꼬리만큼밖에 못 벌었을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못 번 게 잘못한 게 아니라 못 번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의 3개월이 못 벌면 정상적인 게 아니고 그때 버는 자와 못 버는 자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주가가 오늘의 이제 내용을 이제 설명에 앞서가지고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자고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필연적인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뭘까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는 첫 번째 거 뭐죠? 기업의 무엇이죠? 안 들리십니까? 모르겠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일단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모르는 건 모르더라도 일단 제 목소리가 들리시면 1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잘 들리시네요. 예, 수다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실적입니다. 실적. 그런데요, 만약에 실적이 마이너스다. 실적이 마이너스면 주가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실적이 마이너스 100억이다 하면 주가가 마이너스 500원, 마이너스 5천원 이런 주가가 나올 수가 없죠. 실적이 마이너스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죠? 가치라는 게 있다. 자산 가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실적과 가치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실적과 가치가 있으면 주가는 항상 갈까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실적과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렇죠? 수급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수급을요, 대표적인 수급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외국인이 있다, 그죠? 그리고 기관이 있어요. 또 말 지독실이 안 듣는 하나가 있죠. 외국인과 기관이 있고 말 지독실이 안 듣는 수급의 주체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맞습니다. 개인. 개인은 수급이라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반면에 파는 사람도 많고 개인의 매수와 매도는 기조가 없기 때문에 수급이라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맨날 이야기를 합니다. 수급을 가지고 외국인이 어떻고 기관이 어떻고. 그런데요, 요거를 다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은요, 크게 나누면은요, 두 개의 아주 강력한 주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미국계 자금이 있고요, 하나는 유럽계 자금이 있어요. 기관은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투신이 있고요, 연기금이 있고 증권사가 있어요. 근데 증권사의 비중은 작으니까 역시 메이저 주체라고 본다면 미국계와 유럽계, 투신, 연기금, 요 네 개의 주체의 흐름을 체크를 하면 수급은 끝나요. 그리고 실적 가치를 평가를 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자, 여기서 말하는 주가는 지수를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해 드린 거는 뭐냐면 9월달 안에 2200포인트 돌파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200포인트가 돌파가 되는 그 이유를, 왜 2200포인트가 돌파를 하고 왜 지금이냐를 이제부터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거를 실적 가치와 수급에서 요 네 가지를 체크를 함으로써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다룰 거는요, 순서는 이렇게 다룰게요. 외국인에 대해서 먼저 1번 좀 다뤄보고요. 그 다음에 기관에 대해서
다뤄보고, 그리고 실적 가치에 대해서 다뤄보고, 그러면 향후 3개월 안에 2200포인트가 돌파가 될 건데, 과연 어떤 업종이, 어떤 종목이 올라가느냐, 이게 결론입니다. 이렇게 도출을 시킬 겁니다. 오늘 강의는. 자, 이제 한 개씩 그 실마리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자, 로그인을 하시면 글을 쓰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림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국적별 비중입니다. 국적별 비중이에요. 압도적으로 제일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역시 어디입니까? 네, 미국입니다. 39.5%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자, 미국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영국과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런 식으로 스위스, 프랑스, 독일로 가고 있는 유럽입니다. 유럽. 세 번째가 뭐냐면, 자,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차지하고 있는 중동이에요. 또는 뭐 중동, 싱가포르,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뭐 기타 이제 중국이라든지 등등등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미국이 대략적으로 한 39.5% 차지하고 있고, 유럽이 한 20%, 한 5% 정도 차지하니까 두 개 합쳐버리면 한 65%가 되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미국과 유럽이 대부분의 어떤 그 내용을 우리나라의 수급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각각의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향을 우리가 체크를 하겠다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자, 쉽게 풀어갑니다. 우리는요, 전부 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모든 투자자들은요, 자기한테 익숙하고, 자기하고 익숙하고, 밀접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은 쪽으로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관계가 깊은 쪽으로 투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면, 자, 자금의 성향이 있는데요. 일단 미국계 자금은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합니다. 39.5%를 가지고 굉장히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데 반해서 유럽계 자금은 자금의 진출입이 굉장히 가팔라요. 특히 가장 투기적인 헤지펀드를 중심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단기적입니다. 미국계 자금은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면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좋은 종목을 위주로 매수를 해요. 좋은 종목을 위주로 매수를 해서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꾸준하게 팔아나갑니다. 반면 유럽계 자금은 단기적이기 때문에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이나 옵션 등을 파생 상품을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즉 어떤 거냐면, 미국계 자금은 종목 위주라면 유럽계 자금은 지수 위주라는 거예요. 종목이 아니라 시장에 대해서 배팅을 한다. 미국계 자금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굉장한 안정성을 추구하는 데 반해서 유럽계 자금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얼마만큼 내느냐에 대한 수익성 중심의 매매를 합니다. 자, 미국계와 관련이 많은 우리나라 산업이, 미국과 관련이 많은 산업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삼성전자와 어떤 업종? 미국은 서비스 업종이 주를 이루죠.
그래서 삼성전자 및 서비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안정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방어주를 선호합니다. 방어주를 미국계 자금은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굳이 대형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옐로우칩이라든지 코스닥 등의 포트폴리오도 분산해서 매수를 많이 하는 게 또 미국계 자금의 특징입니다. 반면 유럽계 자금은요, 자, 유럽과 관련된 업종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좋아하고요. 유럽계 자금은 유럽 앤드 글로벌과 굉장히 밀접하다. 그리고 물동량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게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투자합니다. 특히 좋아하는 거는요,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화학, 철강, 조선 이런 것들도 좋아하고요. 이런 소재 산업재무 좋아하고, 또 뭐냐면 은행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유럽계 자금은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단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작은 거에 대해서 투자를 못 하겠죠. 단기적으로 들어왔다가 단기적으로 살려면 풍부한 유동성이 확보된 종목들을 투자하기 때문에 대부분 대형주에 집중해서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자, 요거를 외우시는 거예요. 네, 이런 외우지 않으면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런 유럽계 자금이, 미국계 자금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우선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머릿속에 넣어두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에 2012년 이후에 지금까지 유럽계 자금이 크게 보면 3차례 들어왔습니다. 3차례. 근데 그 3차례가 언제 들어왔냐면, 첫 번째 보면은요, 바로 2012년 1월에서 3월 2012년 1월에서 3월 유입이 되었는데, 이때 왜 유럽계 자금이 들어왔느냐, 바로 기준금리 인하와 LTRO를 실행을 하면서 3개월간 들어왔습니다. 1월에서 3월. 그리고 나서 다시 7월에서 8월에서 9월 10월까지요 또 들어와요. 2차례가 들어옵니다. 두 번째, 이때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기준금리를 인하했고요, 그리고 무제한적 국채 매입을 했습니다. 국채 매입을 했어요. 무제한적으로 국채 매입을 했습니다. 이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온 적이 언제냐, 바로 작년 9월에서 10월입니다. 이때도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자, 2012년 1월에서 3월, 8월에서 10월, 그리고 2013년 9월에서 10월 세 차례가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세 차례가 들어온 거 지금 보이고 맞다 생각하시는 분 1번요. 네. 세 차례가 들어온 거 맞다 1번. 근데 이때가 모두 다 유럽에서의 금리 인하와 뭐 국채 매입이라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었다. 맞습니까? 맞죠? 그쵸?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세 차례, 그리고 한번 살짝 들어왔다가 나가긴 했죠. 그래도 들어오고 나서 말아뺐는데, 이 세 차례에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나라 지수가
과연 어땠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가요. 자, 봅시다. 2012년 1월에서 3월입니다. 1월에서 3월이면 지수가요. 자, 1820에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1, 2, 3 맞습니까? 맞아요. 2012년 1월에서 3월 첫 번째 유럽계 자금이 3달 동안 들어왔을 때 1800에서 2000포인트까지 몇 퍼센트 올라가더라? 몇 퍼센트 올라가요? 10% 가량 올라간다. 10% 가량 올라갔어요. 맞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 2012년 1월에서 3월입니다. 자, 코스닥은요, 1월, 자, 495에서 546으로 역시 1차 대형주 거래소가 10% 올라갈 때 코스닥도 10%가 올라갔습니다. 그쵸? 10%가 올라갔어요. 아하! 첫 번째 유럽계 자금이 들어와서 우리 시장을 땡겼을 때, 유럽의 금리 인하와 LTRO를 시작했을 때 코스피도 10%, 코스닥도 10% 하나 적어보자고요. 2012년 1월에서 3월까지 코스피가 1800에서 2000, 즉 뭐 이러지 말고 바로 이렇게 할게요. 10% 그죠? 10% 상승, 코스닥도 10% 상승. 그쵸?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8월에서 10월이라 그랬습니다. 8월에서 10월을 보여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8월에서 10월로 쭉 넘어갑니다. 자, 코스닥이요. 8월에서 460에서 540으로 약 15%의 상승이 나옵니다. 급등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급등이 나왔죠? 네,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때, 자, 코스피는 보자고요. 2012년 8월에서 10월 보자고요. 자, 8월에서 10월. 즉, 얼마냐? 1758에서 2000포인트까지 또 올라갑니다. 그쵸? 약 200포인트가 넘는 상승이 나옵니다. 역시, 이때도 보자고. 코스피가 15%, 이 정도 대충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2013년 8월에서 10월인데, 이때 한번 볼게요. 작년입니다. 자, 작년. 코스피는요, 8월 여기에서 1850에서 10월달 2060포인트니까 역시 급등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급등이 나왔어요. 10%가 올라갑니다. 자, 이 구간 코스닥은 어떻게 됐는지 봅시다. 작년 8월에서 10월까지 코스닥은 오른 게
없어요. 이 마지막 구성 코스피는 10% 상승했는데 코스닥은 없다. 이게 없었다. 자, 매 지금 유럽에 자금이 들어온 1차, 2차, 3차 이 세 차수에 단 한 번이라도 3개월 동안에 3개월 동안에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10% 못 올라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고 나서 단 한 번이라도, 네, 이름으로님 반갑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코스피가 두세 달 만에 10% 못 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10% 이상 올라갔다.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항상 올라갔다. 항상 올라갔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항상 올라갔느냐?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죠. 제가 아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금세 5분 전에 이야기한 건데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럽계 자금은 들어오면 단기적으로 들어오는데 띡해봐야 2달에서 3달이에요. 딱 2달에서 3달로 들어와 가지고 수익성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지수를 땡겨버린다. 이 지수를. 그리고 얘들이 핵심 대형주에 집중적으로 땡기다 보니까 어떠한 타이밍에는 코스닥도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타이밍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어떤 때는 코스닥은 이렇게 따라갈 때도 있는데 반해서 아예 전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계 자금이 실제 코스닥에 미치는 영향은 모르겠다. 퀘스천 마크지만 코스피의 지수는 확실하게 10%대의 상승을 만들어냈다. 이게 유럽계 자금의 특징이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 유럽계 자금이 들어온다면 또 10% 가겠네. 유럽계 자금이 한번 들어오면 보통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10%가 가겠네. 최소한 지금 지수가 몇 포인트죠? 지금 지수가 몇 포인트냐? 2000이죠. 여기에 10%가 올라가면 10%만 올라가도 얼마죠? 2200포인트. 그래서 제가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면 2200포인트까지는 그냥 튀어오른다. 그거를 말씀해 드린 거고, 그게 언제냐?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이냐? 왜 지금이냐? 왜 지금이냐? 보세요. 지난달 중순에 뭐 했죠? 지난달 중순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뭘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했습니다. 뭐 했죠? 이거 했잖아. 금리 인하 and TLTRO. 요거 두 개를 같이 한 적은 언제였냐? 이때예요. 2012년 1월 2, 3월 달에 3개월 동안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를 지금 했다. 똑같은 거를. 지금 유럽에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마다 유럽계 자금은 들어왔는데 이번에도 또 했어. 근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만 한 게 아니라 TLTRO까지 같이 했어요. 유럽계 자금이 안 들어올 수가 있나? 들어올 수밖에 없다.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어허. 들어온다? 그렇지. 근데 그러면 유럽계 자금이 들어오면 어느 놈을 살 건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자금이 들어와서 어느 놈을 살 것인가가 가장 관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금 들어오는 거 뭔 상관인가 나하고.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금이 이번 세 차례에 걸쳐 가지고 들어왔을 때 얘들은 무엇을 사는지, 아까 기본적으로 말씀해 드렸는데 무엇을 사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2012년 1월에서 3월, 그리고 두 번째 2012년 8월에서 10월, 그리고 작년 9월에서 10월 동안 얘들이 산 걸 보니까 제일 먼저 뭐 삽니까? 제일 먼저 뭐 샀어요? 자동차엔 부품. 맞다. 틀렸다. 1번, 2번. 맞으면 무조건 1번입니다. 예. 적극적인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자동차 부품. 아까 제가 유럽계는 자동차, 차 좋아한다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여기서 차 좋아한다 했죠, 제가? 자동차. 두 번째 때도 자동차엔 부품이다. 맞죠? 세 번째에도 자동차 부품이 있다, 그죠? 이렇게 있네. 항상 빠짐없이 샀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맞습니까? 맞아요? 네. 맞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산 걸 보자고요. 두 번째로 많이 산 거 보니까 반도체네. 작년에는 반도체 제일 많이 샀네. 하나,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반도체를 얘기하면 어떤 종목일까요? 어떤 종목입니까? 반도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양경석 대표님 반갑습니다. 지금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녹화 오늘 앞부분에 들으신 거랑 오늘 하는 거는 전부 다 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꼭 봐줬으면, 여러분께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유럽계 자금이 들어와서 매수하는 구간에서 SK 하이닉스 주가를 한번 보자고요. SK 하이닉스 주가를 보면, 자, 2012년 1월에서 3월달 21,000원 하던 놈을 3만원으로 30%를 날렸다. 맞습니까? 맞아요? 첫 번째 유럽계 자금이 들어온 첫 번째 타이밍에 하이닉스를 사더니만 3달 만에 30%를 올렸다. 눈에 보이십니까? 맞아요? 맞네. 자, 두 번째 8월에서 10월달 2012년 8월에서 10월달 2만원 하는 놈을 얘들이 26,000원으로 30% 올렸다. 또 맞습니까? 맞아요? 틀립니까? 맞죠? 네. 자, 세 번째는 작년 8월에서 10월까지입니다. 26,000원 하던 놈을 34,000원으로 20% 올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네. 그죠? 자, 유럽계 자금이 딱 3번 들어왔는데, 이 3번 들어왔을 때마다 지수도 10%씩 올렸지만 종목으로 20%씩 30%씩 이렇게 올렸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면
하이닉스도 지금부터 20% 30%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가 있을 것처럼 보이지 이제.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해 드린 내용에서 유럽계는 수익성이라 그랬어요? 안정성이라 그랬어요? 수익성이다, 안정성이다. 유럽계는 수익성이다. 맞아요. 수익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싼 놈을 사야, 싼 거를 쌌을 때 사야 돼요? 비쌌을 때 사야 돼요? 떨어졌을 때 사는 거야. 그쵸? 자, 세 차례의 경우를 보면, 첫 번째 12년의 1월에서 3월까지 갈 때, 1월에 하이닉스 주가가 쌌어요? 비쌌어요? 주가가 쌌습니까? 비쌌습니까? 쌌다 1번, 비쌌다 2번. 무지하게 쌌죠? 무지하게 쌌다. 두 번째, 8월에 하이닉스 주가가 2만원일 때는 쌌어요? 비쌌어요? 쌌네! 아이, 자꾸 쌌네 이러니까 똥 싼 줄 알겠다. 쌌다. 그죠? 그럼 세 번째, 작년 8월달 한번 보자. 작년 8월달, 13년 8월달. 자, 작년 8월달 쌌어요? 비쌌어요? 예? 쌌습니까? 비쌌습니까? 쌌네? 지금 한번 보자. 싸요? 비싸요? 왔다매야 비싸네. 이렇게 비싸가 사가지고 다 남는 게 있나? 두세 달 동안 벌어먹고 나가야 되는데 남는 게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즉 뭐냐면 유럽계 자금은 수익성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체크하고 들어와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밸류에이션 하면 남은 후에 뭐 아시는 분? 밸류에이션 체크만 나오면 밸류에이션, 가치평가, 실적평가, 실적을 주가로 하면 남은 후에 뭐? 남은 후 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예요? 밸류밴드 뭘까요?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이렇다. 잘 보시면은요, 작년에 유럽계 자금이 들어온 지점이 여기거든. 8월이니까 여기거든. 여기에서 팔고 나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팔고 나갔는데 이때는 밸류에이션상 실적은 계속 이렇게 좋아지는 거지만 주가가 아주 낮은 자리에 있었어. 그래서 요만큼 올라가면 팔았는데 지금은 어떤 구간? OS 구간. 맞아요. 지금은 무슨 구간? 오버슈팅 구간이다. 이런 오버슈팅 구간에서 자기네들이 들어와서 매수를 할까요? 이렇게 자금이 단기적으로 들어가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가야 되는데 이런 오버슈팅 기간에 하겠냐고? 안 해요. 그런데 얘들은요, 분명히 지수를 사야 되고 대운주를 사야 되고 또 뭐냐면 반도체를 사야 되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이번에 뭘 살지가 정해졌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무엇을 사느냐? 삼성전자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보자. 지금 보니까 제가 항상 설명해 드리는 거지만 이게 뭐예요? 이 밴드가 떨어지는 거는 이렇게 밴드가 이쪽에서 쭉 내리막을 걷고 있죠. 밴드가 요거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 밴드가 이게 뭐냐면 이게 적정 주가예요. 즉 이렇게 밴드 방향이 하향이라는 것은 실적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소리고, 방향이 올라가면 실적 가치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여기를 기점으로 이미 하향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주가는 여기서 일정 부분 밑에서 놀다가, 적정 주가 밑에서 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적정 주가 위에서 놀게 돼 있다고. 왜? 실적 가치가 상향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은 어느 자리에 와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는 고평가다, 저평가다? 고평가예요, 저평가예요? 고평가입니까, 저평가입니까? 1번 고평가다, 2번 저평가다. 저평가다. 그러니까 답이 정해진 게임입니다. 첫 번째, 오늘 강의의 첫 번째 하이라이트 1번! 이번 이렇게 자금의 타겟은 삼성전자가 된다. 첫 번째 결론 하나를 말씀해 드렸어요. 두 번째, 자 봅시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빠지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면 역시 자동차의 밸류에이션도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현대차가 과연 살 만큼의 밸류에이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제가 보여드리죠. 현대차 어디 갔노? 여기 있네.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자 보세요. 현대차 밸류에이션이 적정 주가가 떨어지다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런데 주가는 여기 구간도 아니고 여기에 있네. 저평가다, 고평가다? 저평가 1번, 고평가 2번. 저평가 1번, 고평가 2번. 어허, 말이 그냥 저평가네 이거. 아, 사라비야, 저평가 맞네. 맞아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유럽계 자금의 두 번째 타겟 종목은 현대차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아까 삼성전자가, 야, 삼성전자가 기가 막히게 맞춘 사람 아닙니까? 3월 24일날 125만원에서 제가 삼성전자 요 놈을 사면 150만원까지 갈 건데, 3월 25일 여기 150만원까지 갈 건데, 그때 150만원 갈 때는 까지는 요거 따라 올라오면 아무도 없다. 그런데 딱 올라갔다가 딱 미끄러진다고. 왜 떨어졌을까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실적 전망이 안 좋아서, 2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떨어진 거는요, 떨어뜨린 거야. 일부러. 누가 떨어뜨렸다면, 삼성전자 주가를 떨어뜨려 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 그게 바로 유럽계 자금입니다. 이번에 사야 되는데 비싸게 주고 살 수는 없는 거다. 그렇죠? 비싸게 주고 산다 했어요, 안 산다 했어요, 애들이? 비싸게 주고 안 산다 그랬죠? 그래서 얘들은
오로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꾹꾹 눌러놓고 자기네들이 담기 위해서 한 짓이 뭐냐? 바로 요거예요. 바로 이 선물을 이렇게 장난을 친 거야. 왜 얘들이 선물 가지고 소위 말해서 지랄 발광을 했다니까. 12,000계약이면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5천억입니다. 1조 5천억. 하루에 1조 5천억씩의 배팅을 해버린다. 그런데도 현물은 2,500억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날은 8천억씩 또 사. 그러다가 6천억 팔아 또 1조 5천억 때리고요. 이틀 동안 또 보면 1조 5천억씩 샀다가 5,000계약 팔았다가 7,000계약 샀다가 9,000계약 다시 샀다가 난리 브루스를 추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장난을 치고 있다. 자, 다시 볼게요. 다시 봅니다. 뭘 보느냐. 선물을 건드리고 있는 놈이 누굽니까? 어디게 자금이에요? 어느 게 자금입니까? 미국계 1번, 유럽계 2번. 선물을 건드리고 있는 투자자는 미국계다 1번, 유럽계다 2번. 어디요? 2번 유럽계다. 근데 유럽계 애들이 좋아하는 게 반도체와 자동차야. 반도체와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요것들이 가격이 올라가 있으면 얘들은 살 수가 없지. 결국 뭐냐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누르기는 선물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내리꽂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유럽계 자금은 너무나 사기 좋은 타이밍에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갖다 놓았다. 그래서요. 7, 8, 9 7, 8 두 달 만에 끝날 수도 있고 길면은 9월달까지도 될 수 있겠죠. 이 2200포인트까지의 강세장은요 LG가 아니다, 하이닉스도 아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핵심을 머릿속에 두지 않으면 최고의 장세를 올해 한 해에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세를 지금 만나는데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유럽계 자금들이 산 게 지난 3차례에 걸쳐 산 게 자동차 부품과 반도체를 샀는데 또 보자고. 화학 있네. 화학 있네. 화학도 어김없이 들어오는 단골 손님. 엔드. 철강 있네. 철강 있네. 철강. 유럽이 살아야 중국이 살고 중국이 살아야 한국이 살고 유럽이 산다는 것은 글로벌 물동량이 많아진다는 소리고 글로벌 물동량이 많아진다는 소리는 글로벌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이고 따라서 소재 산업재들이 흥하게 될 것이고 그의 바탕을 자기와 밀접하기 때문에 유럽계 자금은 그 소재 산업재를 사는 겁니다. 조선. 그와 동시에 은행을 사요. 은행을 산다. 아하! 그리고 에너지를 산다. 보험을 산다. 답이 나왔네. 답이 나왔어요. 세 차례에 걸쳐서 유럽계 자금이 들어와서, 예, 회오리님 반갑습니다. 지금 녹화 뜨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남원의 프로투자 아니면 남원의 밸류밴드 아니면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한 내용. 자, 결론이 나왔어요.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지금 보면 얘들이 선호하는 게 반도체와
자동차, 예, 반갑습니다. 앤드, 화학, 철강, 조선, 에너지, 은행, 보험. 이렇게 8개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반도체가 과거에는 전부 다 뭐였다? 하이닉스 중심의 매수였는데, 이번에는 아니다. 누구? 삼성전자다. 자동차는요, 내가 뭐 현대, 기아, 그리고 만도 이런 것들이 다 자동차 부품주들이 다 타겟이 된다. 만도 뭐 모비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여기 기본 베이스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화학, 철강 뭐 요거는 뭐 화살표가 아니고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자 밑에 여기 뭐예요? 여기까지가 소재와 산업재 그리고 금융 이쪽으로 매수를 한다. 누가? 유럽계죠. 유럽계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해 드렸죠. 분명히 하이닉스도 반도체고 삼성전자도 반도체인데 이때까지는 삼성전자도 샀지만 하이닉스 위주로 샀는데 왜 이번에는 하이닉스를 안 사고 삼성전자를 산다고요? 왜? 네. 항상 뭐 저평가냐 고평가냐 해서 저평가인 상태에서만 산다. 맞아요. 저평가인 상태에서만 산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그래서 각각의 종목에 따른 저평가 고평가를 평가를 해가지고 그 속에서 승부를 내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하나 더 좀 보여드리죠. 자, LG화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LG화학을 제가 저희 밸류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죠. 자, LG화학 봅시다. LG화학 딱 보니까 고평가예요, 저평가예요? 고평가다 1번, 저평가다 2번. LG화학 고평가입니까, 저평가입니까? 고평가다 1번, 저평가다 2번. 예, 맞습니다. 적정 수준가에 올라와 있어요. 적정 수준가에 올라와 있다. 이게 적정 가격이라 그랬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밴드가 하향일 때는 실적이나 가치가 떨어질 때고 밴드가 상향일 때는 실적이나 가치가 올라갈 때다. 가치가 떨어지다가 지금은 가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다. 1번 올라가고 있다. 2번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으면 통상 1분기 내지 길면 2분기 정도까지는 밑단에서 머물 수 있지만 그 다음 분기부터는 윗단에서 머문다. 따라서 지금의 LG화학은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없다? 주가 여기서는 다 왔다 아니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없다? 있다 1번, 없다 2번. 그렇지. 있습니다. 왜냐? 하락 부분에서 한 분기 동안 밑에서 놀았고 이번 다음 분기는 위에서 놀 수 있다. 유럽계 자금이 들어와도 이거는 아직 고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들어올지는 의문이지만 여튼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매력은 있다. 아주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은 조금 없어요. 그래도 뭐 저 정도까지는 문제가 없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크게 문제가 없다. 한전 같은 종목은 이렇게 자금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예?
들어온다 1번, 안 들어온다 2번. 왜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올까? 아까 이야기했는데요. 이거 방어주예요, 민감주예요? 방어주입니까, 민감주입니까? 방어주죠. 방어주는 누가 앉아 있어요? 누가 딱 밑에 들어가지고 포진해가지고 앉아 있습니까? 방어주들은 누가 앉아 있다? 미국계 자금이 뚝 들어 앉아 있는데 얘들이 가서 총알바지 할 일이 있습니까? 얘들이 가서 설거지 할 일이 있어요? 절대 안 들어가. 보자. 이게 한전의 밸류 차트입니다. 밸류 차트. 밸류 밴드인데 이거 자기들이 사가지고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거 없지. 그래서 이번 판은 아니다, 한전. 지금부터 3개월 동안은 한전 먹을 거 없다. 시장이 2200포인트를 가도 한전은 못 가. 이번 시장이 2200포인트까지 갈 때는 누구의 힘으로 가느냐? 유럽계 자금의 힘으로 가는데 유럽계 자금은 한전 때리치기도 안 사거든, 이 가격에서는. 그래서 없어요. 못 가요. 8월에서 작년 8월에서 10월달 유럽계 자금 샀다 했어요, 안 샀다 했어요? 작년 8월에서 10월달 유럽계 자금이 들어왔다 했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지수 10% 땡겼다 그랬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으면 1번. 2013년 8월에서 10월 유럽계 자금 들어와서 우리나라 지수 10% 땡기고 현대중공 같은 종목 25% 땡겼습니다. 30% 땡기고. 맞죠? 그 구간 이거 봅시다. 8월에서 10월달까지 이거 뭐 했어요? 한전은 8월에서 10월달까지 뭐 했습니까? 10%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못 올라갔어요? 놀았다. 아하. 한전은 어느 게 자금하고는 상관이 없다. 어느 게 자금하고는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다. 유럽계와 상관이 없다. 맞아요? 유럽계와 상관이 없다. 그리고 누구한테 관계가 있다? 그렇지, 미국계 자금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면 유럽계 자금이 들어와서 시장을 확 땡겨버리고 하면 미국계 자금도 야 나도 같이 사서 땡길게 하고 살까요? 안 살까요? 산다 1번, 안 산다 2번. 유럽계가 장을 신나게 땡겨버립니다. 예, 신나게 땡겨버려요. 그럼 미국계 자금도 야 나도 거다! 산다 1번, 안 산다 2번. 안 사지. 왜? 미국계 자금은 시간이 없나 돈이 없나? 미국계 자금은 어떤 투자? 중장기 모아가는 전략. 그러니까 유럽계 자금이 확 장을 땡겨버리면 미국계 자금은 쉬어버리거든. 쉬니까 미국계 자금이 좋아하는 이런 방어주들은 쉬어버리는 거야. 아하,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된다 1번. 끝났다. 이제 요거 이해됐으면 이제 요거 이때까지 이야기한 거 이해됐으면 게임 오버. 게임 오버. 게임 오버. 게임 오버. 예. 아따 이제 답 나왔다. 뭐가 그쵸? 이제 뭔가 보이십니까? 아, 왜 한전이 작년 8월에서 10월달까지 가지 못했다가 달려갔다가 지금부터는 아하 좀 달려가기가 힘들겠구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번 타이밍에는 유럽계 자금이 사지 않겠구나. 왜? 밸류에이션이 보니까 고평가야. 두 개 다 고평가야. 이번 유럽계 자금의 성향상 저평가 종목 위주로 들어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주든 뭐 각종 종목이든지 이러한 적정 주가 평가를 한 다음에 종목을 골라서 들어가면 어느 종목들, 어떤 업종에 있는 거?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조선, 에너지, 은행, 보험,
이들 중에서 스타가 나온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자. 한 번 더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거 제가 뭐예요, 밸류 밴드 가지고 급등주 잡는 방법부터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 이거 밸류 밴드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밸류 밴드를 어떻게 활용해서 급등주를 찾아내는지 이런 것까지 지금 다 지금 연구가 지금 끝나가고 있어요. 거의 한 80% 이상 완료가 되었습니다. 요거 가지고 급등주가 나타나는 이유들 다 찾아냈어요. 지금 제가 SK이노베이션은 왜 요즘 올라갔습니까? SK이노베이션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SK이노베이션이 지지난주에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뉴스 이야기해 보세요. 라니스터님 반갑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이 올라간 거 이라크 전 때문에 올라갔다. 근데요. 근데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이라크 내전이 없었으면 SK 이노베이션은 계속 떨어졌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할 거예요? 하면 이라크 내전 때문에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이라크 내전이 없었으면 떨어졌을 거 아니냐고. 근데요, 이라크 내전이 없었어도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거예요. 왜 그런지를 이 그림 한 번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자, 볼게요. 밸류 밴드입니다. 자, 어때요? 밸류 밴드가 하향하다가 수평으로 펴져요, 안 펴져요? 이 기업의 실적 가치가 떨어지다가 실적 가치가 수평으로 펴진다.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적 가치가 펴지는 걸로 보이세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와 있어요? 여기 와 있네. 매수입니까? 매도입니까? 네. 이 기업을 실적과 가치로 평가하지 않고서는 이 기업이 얼마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이 실적과 이 기업의 가치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않는 여러분들, 일반 우리 모든 개인 투자자들과, 예?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예? 이런 모습이 나왔다면, 앞으로 10만원이 깨지는 모습이 나왔으면 앞으로 얼마까지 떨어질 건지의 예측이 가능한가요? 못한가요? 예측이 돼야 안 돼요? 예?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신저가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럴 거라고. 야, 여기 요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요 5만원 또 보겠네, 이런 소리 할 거라고. 요거 깨고 내려갔으니까 5만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1번, 없다 2번. 10만원 깨지면 5만원까지 떨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 1번, 없다 2번. 천지백갈이다. 왜? 그 사람들은 뭐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뭐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차트만 보고 앉아가지고 여기 이게 저항대니 저항대니 지지대니 그 지랄하고 앉아 자빠졌다. 에라이. 보자, 볼린저 밴드 보이 여기까지 떨어지겠네, 그런, 도대체 어디서 나온 소리입니까 그게?
자, 보세요. 요거 여기 떨어지면 더 떨어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이 기업의 실적과 가치로 평가를 받았을 때 더 떨어질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야. 맞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적정 주가를, 주식이 제발 좀 차트를 버리고 뭐로 가라? 적정 주가로 가라. 이 기업의 가치로 가야 된다. 왜 그렇게 떠드느냐? 이런 실적 가치로 이 기업의 주가들을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내려왔네. 아주 저평가죠. 아주 저평가죠. 맞습니까? 아주 저평가다. 작년에 보니까, 자, 작년 8월에서 10월달까지 주가가 8월에서 10월달까지 그죠? 14만원에서 15만 5천원 10% 정도가 올랐습니다. 10% 정도가 딱 10%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작게 올랐어요? 작년 8월에서 10월달까지 유럽계 자금이 들어올 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작게 올랐습니까? 예, 평균적으로 올랐죠. 보세요. 실적 가치가 어떻게 되고 있는 시점에, 실적 가치가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안 좋아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좋아지고 있어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예, 아주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10%가 올라가더라. 그런데 지금은 펴져 있죠? 펴져 있으니까 20% 간다 소리가 됩니다. 올라가고 있으면 40% 간다 소리. 아하, SK이노베이션도 얘들의 타겟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타겟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얘들이 살 종목들은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종목을 이렇게 딱 저희 밸류밴드 가지고 두들겨 보니까 얘들이 살 종목은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해 드리는 것들. 자, 어디에 있다? 바로 이 군 안에 있다.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이야기를 하는데 종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거 이야기했죠? 삼성전자 이야기했고요. 현대차도 이야기했고, 에너지에서는 SK이노베이션도 이야기했어요. 이노베이션 이야기했어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된다. 물론 요 이상 더 상세하게 정말 매력있는 종목은 제가 설명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회원 가족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회원 가족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하 단계까지는 설명이 못 드리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베이스가 되는 종목들 설명해 드렸어요. 여기에서 여기 군 안에서 여러분들의 포트에 70에서 80%가 놀아줘야 돼요. 아니면 올해 장사 끝납니다. 올해 장사 시마이 이래 됩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시간이 많이 되어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데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설명해 드리면, 대표적인 유럽계 창구가 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유럽계 자금의 주 창구다. 그래서 요 창구들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는데, DSK가 이 도이치증권이에요. 사기꾼들이 제일 많은 증권사가 바로 이 도이치증권. 얘들이요 완전히 노락질의 대표 주자입니다. 얘들은요 다 싹을 잡아가지고 이게 외국인들 중에 최대의 작전 세력이야. 이거 금감원에서요 얘들 조질라고, 얘들 조지겠다고 벼르고 있는데 조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법적으로 딱 하자가 없이 다 걸어가 들어오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당하고 있는 게 바로 도이치증권이에요. 얘들 들어와가지고요 우리나라 장사 휘저가 선물 옵션 가지고, 선물 옵션 주식 엮어가지고요 작전 해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 몇 년 전에도 옵션 사태가 있었는데 도이치증권에 벌금 매긴다고 했는데
벌금 매길 수가 없어. 완벽한 범죄라거든. 우리나라 금감원 수준에서 도이치증권은 못 잡아요. 아따 도둑놈들. 요걸 한번 때리 잡아야 되는데. 여튼요, 도이치증권, 맥쿼리, CS, 크레디트 스위스죠, UBS, 워버가 딜런리드, CLSA, BNP 파리바, 바클레이즈, 요정도. 그리고 멜린치도 요즘에는 유럽계 창구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이 매수와 매도량이 많아지면 진입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매수 상위에 잡히면 유럽계 자금이 들어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매도 상위에 많이 잡혀도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수든 매도든 어디든지 얘들이 치고 여기 이런 매수 상위, 매도의 상위에 여러분들이 올라온다는 자체가 유럽계 자금이 스타트 끊었다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중국 일본계 자금, 왜 요즘에 이제 문화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갔는데 얘들이 언제 떨어질 것인가. 컴투스나 뭐, 그리고 CJ ENM 이런 종목들 뭐 언제 떨어질, 가격이 이제 언제 주가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들 다 집어낼 수 있는데요, 그것까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신권까지 다 좀 다루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저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나라 아까 펀더멘탈 이야기는 한 가지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 5월달에 자 상당히 좀 나쁘게 나타났어요. 선행지수가 지금 아직은 분명히 우상향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수가 선행지수 떨어지고 동행지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5월달 6월달 우리나라 지수가 사실은 지금부터 더 올라가서 2100포인트 근방에서 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왜 2000포인트에서 놀고 있느냐, 2100포인트는 돼야 되는데 왜 100포인트를 누가 까먹었느냐, 바로 이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경기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떨어져서 그렇다, 5월달에. 그래서 지금 지수도 2000포인트에서 강하게 치고 못 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경기 선행지수, 선행지수보다 동행지수가 훨씬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왜 떨어졌을까? 우리나라 경기 선행지수가 5월달에 선행지수 떨어지고 동행지수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안타까운 일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안타까운 무슨 사태? 네, 바로 세월호 충격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충격 앤드 연휴가 많았어요. 그로 인해서 경기 동행지수, 선행지수 떨어져서 지금 지수가 2100포인트는 돼야 되는데 2000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월호와 연휴 사태, 세월호 사태와 연휴, 요거는 장기적으로도 계속 유효하다, 단기적 쇼크다. 장기다 1번, 단기다 2번. 장기 쇼크다 1번, 단기다 2번. 그렇죠. 단기이기 때문에 두 달이 지난 시점부터는 다시 경제는 본 궤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펀더멘탈이 다시 개선이 되고, 유럽의 유동성 강화가 결국 유럽의 양적 완화가 중국의 제조업에 바람을 집어넣게 돼 있고, 그러면 바로 한국의 소재와 산업재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7, 8 여기 보시면 이 자료가 지금 훨씬 더 뒤에 많은데, 오늘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들었을 건데, 돈 내고 들어야 되잖아요. 제 강의는 오프라인 서울에서 했는데, 다음 주는 포항하고 부산 갑니다. 자, 여기들 유럽계 자금이 한번 들어오니까 몇 달씩 들어오던가요? 3달,
두 달, 맞아요.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면 2달에서 3달 들어온다. 맞습니까? 맞다, 1번. 네. 그렇죠. 그래서요, 얘들은 딱 2~3달에 쇼부 치고 게임 끝! 하고 갑니다. 그냥. 딱 2~3달에 게임 오버. 지수 10% 날리고, 종목 10에서 50% 날리고, 나가요! 하고 갑니다. 그 찬스가 바로 유럽의 양적 완화에 있었는데, 이번도 양적 완화. 이번이 최고의 찬스다. 이때 줄 잘못 쓰면 올해 장사 끝. 이렇게 장이 확실하게 서가지고 이렇게 개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타이밍에 못 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역사이클에 빠져드는 거예요. 역사이클이 뭐냐? 남들 최고 벌 수 있는 찬스에 자기가 못 벌었기 때문에 남들 쉬어야 될 템에 나는 벌어야 되겠다고 나서고, 그러다가 거꾸로 타는 거예요. 남들은 아이 뭐 지금 장도 없는데 좀 뭐 던져 놔보고 좀 쉬지 뭐, 마이너스 좀 나다 괜찮지 뭐 라고 기다릴 수 있는데, 이런 장에 돈 못 버는 사람들이 나중에 연말에 배짱이처럼 배가 고플 것 같아 가지고 거기 가서라도 한 푼이라 벌려고 막 뛰다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역사이클에 걸려들어 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놈처럼 어떤 놈처럼 선물하세요! 이지랄한다. 이지랄. 개인들이 주식도 안 돼가지고 깨먹고 하는 거를 투기로 선물이나 하라고 하는 사람들, 참 진짜 제정신인가? 세상에 제일 도둑놈들이, 선물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놈들이 세상에 제일 도둑놈들이야. 지 먹고 살겠다고 모든 사람 다 죽이겠다는 거야. 주식이 안 되면 주식이 되는 방향으로 가르쳐주고 끌고 갈 생각은 안 하고, 주식이 안 되니까 선물로 끄집어 당기고, 선물에서도 안 되면 옵션으로 끄집어 당기고, 그 많은 짓입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선물을 안 해보셨으면 선물로 들어가지 마세요. 그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돈 내고 돈 먹기. 다운랜드를 가세요. 돈 내고 돈 먹기. 제로섬 게임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필패입니다. 필패. 쳐다보지도 마세요. 쳐다보지도. 아시겠습니까? 구조를 배우는 거는 좋다. 구조 배우는 거는 제가 동영상 다 올려놨죠? 다 올려놨습니다. 공짜로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어요. 유튜브에 가가지고 파생상품 투자만 딱 치면 제 나와요. 나무로 쳐보세요. 제가 선물하고 옵션 구조 다 올려놨습니다. 그것만 공부하세요.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구조만 알면 됩니다. 구조만.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해드리고요. 끝으로 제 안내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거 지금 하고 있는 밸류밴드요. 요거 밸류밴드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밸류밴드를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어요. 쓰실 수가 있는데, 요거 쓰는 방법하고, 요거 쓰는 방법 교육하고 한 달간 쓸 수 있는 거 22만원입니다. 22만원. 그와 더불어서 매주 이제 밸류밴드만을 가지고 밸류밴드 우수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개 방송을 할 겁니다. 공개 방송을 하게 될 것인가. 밸류밴드 가지고 투자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2만원 내시면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교육도 받으시고, 매주 한 번씩 교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밸류밴드도 마음껏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회원입니다. 자, 문자 회원입니다. 문자 회원 보면 우리 예병군 멘토하고 정예사단에서 예병군 멘토랑 정재훈 멘토가 한 달에 33만원 하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미나장에서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병군 멘토하고 정재훈 멘토 두 분이서 하는데 33만원인데 여기에 나무누 멘토 넣으면 44만원 주면 안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집에 가! 우리가 뭐 소쿠리에 담아놓은 뜨레미가 그게 아니고요.
저는요, 제 혼자만 3개월에 165만원 받습니다. 1개월 110만원입니다. 1개월은 110만원이고요. 3개월은 165만원입니다. 즉 어떤 이야기냐, 1개월 손님 안 받겠다 이거죠. 네, 1개월에 110만원, 3개월에 160, 1개월 하시는 분 안 받겠다 이겁니다. 왜냐면 1개월만 해볼까, 이 사람들, 분들은 종목 빼가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종목 빼가는. 우리는 밸류밴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제 종목은요, 대부분의 경우가 한 종목당 보유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이거든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보유를 할 건데, 1개월 하시는 분 들어와 봐야 우리 회원분, 다른 분들 전체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1개월에 110만원, 3개월에 165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은 3종목 합니다. 3종목. 근데 1억이 넘으시는 분들은 뭐 4종목, 뭐 5억이 넘으면 5종목 이렇게 늘어날 수는 있어요. 늘어날 수는 있고요. 또 난 신경 안 쓰고 그냥 직접 좀 안 쓰고 했으면 좋겠는데,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 회비를 이분들보다 많이 받는 데는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이지, 제가 반드시 다른 사람 둘이서 합해가 33만원, 니는 왜 이리 비싸노? 비싼 이유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는 거고, 저의 가치에 대한 적정 가치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165만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장담해 드리죠. 한 번이라도 저한테 회원 가입을 해서 한번 따라 리딩을 좀, 관리를 좀 받아보고 싶었다 싶은 생각이 있다 하신 분들은요, 1년 중에 선택하라면 7, 8, 9 이 3개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3개월만큼은, 지금부터의 3개월만큼은 반드시 관리를 받으세요. 누구한테 관리를 받아야 되느냐? 저한테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자금을, 그리고 적정 주가와 저평가냐 고평가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은 저한테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올인을 하셔야 돼요. 앞에서 1월에서 6월달 나 돈 하나도 못 벌었다 괜찮아요. 깨먹었다 괜찮다. 다 있으시라고. 유일한 기회는 7, 8, 9 지금 3개월입니다. 지금 3개월이 여러분들 올해에 유일하게, 어찌 보면 유일하게, 그리고 처음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지구란 종목들 떨고 냅니다. 대형주, 제가 이렇게 자금이 확실히 포착되는 3종목, 어떠한 타이밍이 되면 단 한 종목에 몰빵칠 수도 있습니다. 승부를 띄울 수 있는, 좋은 패에 최고의 점수를 낼 수 있는 이 3개월 반드시 저한테 관리를 받으세요. 문자를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 방송은 월 110만원입니다. 그러면 온라인 방송은 330이고 요거는 165만원입니다. 어떠한 방식이로든지 이번 3개월만큼은 저한테 던지세요. 그리고 그 다음 3개월부터는 또 다른 사람 다 찾아가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번 3개월 165만원, 330만원 기분 좋게 던져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이 결코 후회하지 않는 3개월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 좋다, 뭐 문자든 아니면 온라인 방송이든 여튼 뭐 다양한 방법으로든 저하고 이번 3개월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 의향이 있어서 지금 좀 늦었긴 하지만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3번 쳐주세요. 시간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번 3개월만큼은 자, 남은 원장하고 한번 승부를 한번 걸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3번 쳐주세요. 3번 쳐주시면 제가 제 전화번호를 불러드릴게요. 그래서 시간이 늦었지만 통화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없으시면 여기에서 이제 세미나를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시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해 드린 겁니다. 이번 시장은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만. 어떤 것만 기억하자. 하나만 기억하면, 네, 유럽계 자금입니다. 유럽계 자금이 어디로부터 집중이 될 건지, 어느 쪽으로 집중이 되어서 이 시장이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 중요한 것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얘들은 매수를 하기 때문에 추격 매수할 타이밍이 없을 겁니다. 이번 주에 다 잡아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접수가 되었다. 1번. 자, 무슨 말인지 알겠다. 1번요. 네. 이렇게 마음에 쎄 빠지게 했는데 또 내일 아침 되면 또 다 잊어먹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좋은 한 주 되시고요. 좋은 한 주 되시고, 다음 주는 세미나가 일요일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다음 주는 공개 방송이 없습니다. 포항 인근이나 부산에 계신 분들은요, 다음 주 일요일 날, 토요일은 포항으로 오시고요, 일요일 날은 부산으로 오세요. 부산으로. 그리고 언제든지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상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 다음 주에 뵐게요.